안녕하세요. 제가 사연 듣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줌마인데요. 오늘은 사연 신청자가 되어서 인사 올립니다.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옛날에 말이지요. 친정집이 폭삭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셨던 게 문제였어요. 그게 잘못되어서 그 바람에 집이 폭삭 망했죠. 문자 그대로 집이 날아갔어요. 집이 없어서 친정 식구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엄마, 우리 혹시 내일도 길에서 자야 하는 거예요? 어렸던 저는 친정엄마의 손을 꼭 붙잡으며 그렇게 여쭈어 봤었지요.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는 환경이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치고는 제 몰골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워낙 신경을 잘 써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어떻게든 어린 자식의 몸을 씻기고 특히나 얼굴을 깨끗하게 문질러주면서 눈곱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여쭈었을 때 엄마는 저에게 고개를 살살 저으시면서 아니라고 대답해 주셨었죠. 오늘은 남의 집 뒷마당에서 자기로 했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적어도 길바닥은 아니라고. 그렇게 알려주셨고 저는 신이 나서 엄마의 손을 붙잡은 채로 방방 뛰었습니다. 세상에, 집이 없어서 남의 집의 뒷마당에 가서 자게 됐는데도 그걸 기뻐했다니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당시에 제가 희한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기질은 전부 다 엄마를 닮은 것이었겠지요.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신 분답지 않게 엄마의 얼굴은 의연하며 초연한 기운으로 반질반질 빛이 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엄마도 아버지를 바라보실 때면 어딘가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이곤 하였습니다. 아휴, 네 아버지가 얼른 기운을 좀 차려야 할 텐데 안 그러니?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너무 저렇게 낙심해하지 않았으면. 엄마가 씁쓸하게 중얼거리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100번 동의한다는 듯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었죠. 아버지는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왜 안 그러셨겠나요? 당신이 보증을 잘못 써서 가족이 집을 잃고 맨몸만 달랑 간신히 건지고서 길바닥에 나앉았던 것을요. 게다가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셨을 정도라면 보통 내기에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정말로 가깝고 친밀한 신뢰가 넘치는 분을 위해서 아버지가 큰 결단을 내리시고 보증을 서주신 것이었으나 결과가 이렇게나 참혹했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보증을 받아내셨던 그분은 당시 온 가족이 야반도주를 하는 선택을 내렸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네요. 아예 도망을 가버린 걸 보면 애초에 상황이 잘못되거든 끝까지 책임을 질 생각조차 없었나 봐요. 그러니 아버지가 상심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죠. 재산도 싹 다 잃고 가장 가까웠던 지인마저 잃은 것이었으니까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충분히 원망을 보낼 상황이었으나 그러지 않으셨고 걱정만 많이 하셨습니다. 저러다가 네 아버지 정말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나는 이제 그런 걱정까지 드는구나. 엄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일어난 이 비극 같은 사태로 크게 충격을 받으신 친할머니께서 쓰러지셨거든요. 친할머니께서는 자식 사랑이 각별하신 분이었고 아버지 또한 그런 당신의 모친을 깊이 생각하는 효자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모로 걱정만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었지요. 친가는 먼 시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5남매 중에서 5째, 막내이십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아무래도 귀여움도 많이 받아오셨고요. 친할머니께서 워낙 애지중지하며 키우셨던 막내였기 때문에 보증을 잘못 써서 그런 엄청난 사달이 나버린 것에 충격이 막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친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돌쟁이 아기였을 적에 돌아가셨고요.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자라실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아버지가 9살이셨을 때 큰일을 당하셨습니다. 이웃 주민이 농기구를 제대로 관리 못하는 바람에 벌어진 사고였다고 하는데요. 그때 아버지는 동갑내기의 동네 친구와 놀고 계시다가 봉변을 당하셨습니다. 더욱 크게 다쳤던 그 친구는 일주일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죠.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간발의 차로 덜 다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아버지는 후유증으로 3년 넘게 많이 힘들어하셨고요. 이때도 사실 큰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았다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고, 그게 너무나도 두고두고 죄스럽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친할머니께서는 오래도록 자책하셨지요. 옛날에는 이런 게 참 슬프고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살다가 크게 다치고 아픈 순간이 와도 가난 때문에,
그리고 혹은 무지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병을 키우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고 하지요. 아버지는 당시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셨던 탓인지 사고 이후로 다리를 조금 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미세하게 한쪽 다리를 절고 다니는 분이셨거든요. 그 점도 친할머니의 영원한 아픈 손가락이었겠지요. 다리가 그렇게 된 것이 점차 적응이 되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괜찮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로 그리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중학생 때는 다리를 저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많이 받으셨고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절대로 학교에서 힘든 것을 집에 와서 내색하지 않으신 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학교 학생들이 길에서 아버지를 조롱하는 모습을 가족들이 지나가다가 봐버렸던 것입니다. 한두 번 조롱을 당해오는 게 아니었다는 듯 무덤덤한 아버지의 반응 때문에 가족들의 가슴은 더더욱 찢어졌고요. 야, 이 못된 것들아! 너희 그러면 정말로 천벌받을 거다! 대번에 큰 고모가 커다랗게 고함을 내지르셨지요. 매서운 큰 고모의 기세에 못된 놈들이 죄다 주랭랑을 쳐버렸고요. 앞으로는 절대 참고 당하고 지내지 말라면서 괴롭히는 놈들이 있으면 다 혼내주겠다면서 그렇게 외치는 큰 고모의 듬직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고서 간신히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녀인 큰 고모는 고된 식당 일을 하루 종일 다니고 계셨어요. 그 식당은 아주 심보가 못돼 먹은 곳이었지요. 설령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가 잘 되고 이득을 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자세를 가진 사장 부부가 하는 곳이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콩 한쪽을 베푸는 법이 없었죠. 큰 고모는 매일같이 밀려드는 서름을 꾹 참아내셨습니다. 어디 공장에 가고 싶으셔도 자리가 마땅하지 않았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돈을 꾸준히 벌며 뭐라도 하려면 어쨌든 그 식당만큼 마땅한 곳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온갖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꾹 참으며 일을 하신 것이었지요. 이렇듯 열심히 사는 가족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 힘든 내색을 안 하셨던 거예요. 막내 하나라도 학비 걱정 없이 학교는 다 다녔으면 좋겠다는 게 친가 식구들의 생각이었죠. 그 덕에 당신이 다른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라고 여기셨던 아버지는 딴 길로 새지 않고 무조건 공부만 하셨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친가에서는 공부로 두각을 나타낸 경우는 단 한 번의 전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이었어요. 열심히 죽도록 공부를 해서 대학까지 간 경우 말입니다. 아버지는 상경을 해내셨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하셨거든요. 빠듯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한 잔치를 친가에서는 열었다고 하네요. 홀로 낯선 서울 도시 생활을 하게 되신 아버지는 외롭고 힘드셨다고 해요. 유독 심신이 지치고 고독한 지친 날이면 평소에는 잊고 지냈던 다리의 아픔이 이상하리 많이 밀려와서 잠도 설치셨다고 합니다. 다들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징징거릴 수야 없지. 버티자. 어떻게든 해보자. 아버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지내셨고 친할머니께서는 막내 아들 생각으로 매일같이 걱정 삼매경이셨습니다. 그러다가 농사일을 뒤로하시고 가끔씩 직접 서울까지 행차하셔서 아버지를 챙기고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게 되셨고요. 그럴 때면 보자기 가득 먹을 반찬거리를 싸우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기거하시는 작은 공간을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시다가 정리하고 치워주시는 것도 하셨고요. 애를 써서 서울까지 걸음을 하셨어요. 혹시나 아버지가 공부하고 지내는데 당신의 존재가 거슬릴까봐 잠은 딱 하룻밤만 주무시는 것이 친할머니의 원칙이었습니다. 이왕 오신 김에 하루만 더 계시지 않고요. 아유, 아니다. 우리 막내 건강하게 잘 있는 거 봤으면 됐지. 나는 이만 얼른 가봐야겠다. 나서시는 순간까지도 그 좁은 공간을 쓸고 닦고 그러시면서 먹을 것은 충분히 있는지 재차 확인을 하시던 그런 친할머니의 모습은 아버지의 눈앞에 오래도록 아른아른거리는 순간들로 남았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이고 잘 통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그 시기를 다 버텨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직장도 서울에서 잡으셨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신 뒤에는 평생의 짝꿍을 만나셨고요. 엄마는 서울과 멀지 않은 경기도에 오래된 골목들이 가득한 동네에서 태어나 자라신 분입니다. 겨울에는 저절로 이가 딱딱 부딪히고 발가락이 얼었나 싶어서 계속 만져보고 확인해야 하는 그런 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지요.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특이한 건 말입니다. 외가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었다는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콩 한쪽밖에 없으면 슬프고 힘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외가는 그 콩 한쪽을 나누어 먹는 것도 즐거움이라고 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엄마는 중학교 졸업도 못하신 분이에요. 일찍이 공장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친가와는 다르게 외가는 거주지와 멀지 않은 곳에 공장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엄마는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하였으나 그래도 항상 씩씩한 발걸음을 공장으로 돌리셨다고 합니다. 이런 길이 있으면 저런 길이 있는 법이지. 세상 사람 모두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법이잖아? 형편 때문에 짧은 가방끈을 쥐고서 공장에 다니셨던 엄마의 10대 시절은 온통 일을 나가고 들어오고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삭막하고 힘든 일상의 무한 반복이었으나 엄마는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셨어요. 쉽게 낙심하지 않으셨고요. 당신만의 개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쭉 가난하게 살았고 단조롭고 피곤함이 가득해 보이는 그런 일상을 지내시는 분이었지만 희한하게 패션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누가 안 입는다고 하면서 아직 멀쩡한 옷이라든지 아니면 천을 내놓는다고 하면 엄마가 그걸 무조건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그걸 수선해서 당신만의 세상 하나뿐인 옷이며 가방이며 혹은 머리띠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내셨어요. 수선하는 걸 특별히 배우신 것은 아니었고 여기저기서 겪는 줄로 보셨던 게 전부였는데 독학으로 하신 것이었고 타고난 손재주가 따라주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주변 사람들은 심심치 않게 이런 소리를 던졌습니다. 쟤는 암만 해도 서울로 가야겠네. 그러면 외할머니께서 발끈하는 반응을 보이셨고요. 서울은 뭐 아무나 가나? 가서 뭐라도 할 게 있는 사람이나 가지. 답지 않게 툴툴거리시는 외할머니의 모습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니의 입장에서는 말 잘 듣고 착하고 어여쁜 딸이 멀리 서울로 가버리면 너무 섭섭하고 적적할까봐 괜히 덜컥 겁이 났던 것이지요. 서울로 보내더라도 돈을 쥐어 보내야 할 텐데 그런 여력도 전혀 안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나이 19에 영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공장에 다니던 엄마를 그간 눈여겨보면서 노려온 어떤 노총각이 있었던 건데요. 질이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가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 노총각은 엄마만 봤다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어느 순간부터 찝쩍거리기 시작했고요. 엄마는 무시로 일관하면서 아예 상대를 안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여지를 안 주려고 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깔끔하게 물러날 인물인 것 같았으면 평가가 진작 나쁠 일이 없었겠지요. 그 노총각이 어느 날 술을 진탕 마신 채로 일을 마치고 공장에서 나온 엄마의 손목을 마구잡이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네가 뭔데 자꾸 나를 무시해. 오늘은 네 뜻대로 안 될 거야. 엄마한테 행패를 부리면서 그 노총각이 막무가내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자기랑 같이 가자면서 소리를 질렀고요. 손을 잡았으니 이제 다른 것도 해야 한다. 여자는 남자 앞에서 자빠지는 순간에 끝나는 거다. 그러면 결혼해야 한다. 막 이런 헛소리 또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엄마는 처음에는 온몸이 굳어버렸으나 이내 정신을 바짝 차리셨고 힘으로 밀린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셨다고 해요. 같은 공장의 사람들이 사람 살려 하는 커다란 소리를 듣고서는 달려나왔고 소리의 방향을 찾아서 따라간 끝에 엄마를 발견해 준 거예요. 공장에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였으나 머릿수가 절대적으로 다수였기 때문에 한꺼번에 난리를 쳐주었지요. 그러자 그 노총각은 혼비백산하여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 노총각이 자기 또래 여자한테 그렇게 굴었어도 천인 공로했을 텐데 한참 어린 여자한테 찝쩍거렸다는 사실은 그 공장 일대에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 미친 자식이 다시는 이쪽으로 발도 못 붙이도록 만들어야겠어. 그런 놈은 다시는 대가리도 똑바로 못 들고 다니도록 해야지. 엄마가 일하시던 공장을 비롯하여서 몇 군데 공장들의 관리자급들이 나서준 거예요. 근근히 공장의 인력이 부족해지는 때를 맞춰서 일을 해왔던 그 노총각을 이제 아무도 안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아예 단합을 해서 그 노총각을 내쳐버린 것이었죠. 공장의 왕 고참이 성실한 엄마를 좋게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결국 가능했습니다. 엄마는 단 한 명을 위해서 모두가 그렇게 나서주었다는 사실을 두고두고 신기해하셨으며 그때를 곱씹으실 때마다 감동에 차오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뜻을 맞추면 그게 엄청난 힘이 되는구나. 덕분에 그 순간에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 같은 끔찍한 것들이 금세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이제는 점점 아무렇지 않아지고 있어. 그 순간을 떠올려도 전혀 무섭지 않은 때가 곧 오겠지.
그래서 엄마는 그 사건을 끔찍하고 무서웠던 기억으로 남기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고마운 감정이 차오르는 일로 엄마의 안에 남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외할머니께서는 생각을 바꾸게 되셨습니다. 엄마가 그때 도움을 못 받으시고 만약 그대로 끌려가서 무슨 변고라도 당했다면 가정만 해봐도 너무 소름이 돋는 일이었으니까요. 어차피 남자를 만나 결혼은 하겠지. 그럴 거면 여기서 이렇게 수준 낮은 놈들 만나지 말고 차라리 큰 물에서 노는 놈들을 만나라. 어디 얼마나 괜찮은 놈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중에서 제일로 괜찮은 놈을 잡아서 결혼하면 되지. 그러니 네가 이제 서울로 가서 사는 게 어떠니? 너도 이제 20 외할머니께서는 엄마에게 서울행을 권하셨어요. 그 예쁜 개성을 서울에 가서 꽃 피우면서 젊은 날을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셨고 너무 갑작스럽다 생각하시면서도 차마 빈말로라도 거절을 못하셨지요. 다시 안 올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응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에 가야 한다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엄마의 가슴에는 늘 서울에 가서 살고 싶다는 바람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외할머니께서 그걸 싫어하시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티를 내지 않고서 꽁꽁 감춰오신 것뿐이었지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계기를 통해 외할머니의 권유를 받아 서울로 가게 되셨던 엄마는 외로움과 불안을 끌어안은 채 타지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그렇게 제 부모님이 결혼까지 하시게 된 것이었죠. 한눈에 서로가 평생의 동반자라는 걸 아셨다고 하네요. 시골 출신의 차분하고 성실한 아버지와 긍정적이며 발랄한 엄마가 언제 어느 때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던 건 아니에요. 의외로 부딪히시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아버지가 무조건적인 인내를 발휘하시거나 엄마가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매번 산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두 분은 외모부터 성격까지 너무 극과 극이었기에 이 점을 신기해하였던 저에게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부부는 절대 서로 똑같은 사람을 안 만나. 그래서 맞추고 져주고 살아야 하는 거야. 상대는 내가 아니기 때문이야. 상대도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거라고 여겨서는 안 돼. 그래서 결혼 생활은 사랑보다 이해가 우선이 돼야 하는 거야. 나는 있잖아.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그러면 결혼이라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해서 나한테 좋은 게 그러면 뭐예요? 아직 우리 딸이 알기에는 너무 어리지. 이 다음에 커서 결혼을 해보면 그때 알 수 있을 거야. 얼마나 서로가 잘 맞는지, 얼마나 이해가 필요한 사이인지. 그런 건 결혼해서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야. 그 이전에는 몰라. 엄마의 말씀을 납득하는 건 어려웠으나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엄마가 아버지와 얼마나 보기 좋은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지는 어렵지 않게 머릿속으로 그리고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둔 딸이었기에 저는 늘 가정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두 분 다 열심히 사셨어요. 앞만 보고 사셨고요. 서울의 뿌리를 조금씩 내려가며 성실하게 살던 나날이 끊긴 것은 아버지의 보증 때문이었지요. 보증을 잘못 서셨던 아버지 때문에 온 재산이, 집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당장 갈 곳조차 없었습니다. 건진 물건도 몇 개 되지 않았어요. 엄마는 당연히 친가와 외가 양쪽에 도움을 청하고 기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거절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순 없다며 완강하게 구셨어요. 겨울도 아닌데 설마 길에서 잔다고 얼어 죽기야 하겠어?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는 신세를 질 수 있는 집들이 많아.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외침 앞에서 엄마가 망연자실해 하셨습니다. 자식 생각은 안 하는 거냐고 엄마는 그렇게 따져 묻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러나 엄마는 아버지가 현재 자존심 때문에 차마 양가에게 의지를 하지 않으려고 하신다는 걸 눈치채셨습니다. 자존심과 미안함, 무력감, 그리고 자괴감 같은 게 아버지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야 온전한 해결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고집대로 따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을 엄마는 물론 아버지도 후회를 하게 되셨습니다. 저희 집에 일어난 일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셨던 친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확 나빠지면서 그만 돌아가셨던 거예요. 친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간신히 짧은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건 바로 미안하다, 애미가 못나서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이 향한 상대는 친정아버지일 거라고 친가에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저희 가족은 정신이 나간 채로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고 큰 고모가 당장 친정아버지의 뺨을 치셨습니다. 너 제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우리 집에서 서울까지 가서 대학 나온 건 너뿐이잖아.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잃은 기분이겠지. 그래, 잃기야 했지. 하지만 그런다고 인생이 끝이니? 너 이제 처자식 둔 몸이야.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네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하면서 더 잘 살아보란 말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이 못난 녀석아. 돈 받는 게 뭐 어때서 그러고 있어. 그러지 마. 나는 집에다가 뭘 해준 적도 없는데 왜 나를 도와줘? 나는 막내랍시고 받기만 해왔어. 나 옛날에나 힘들었지. 나이 들고서는 다리 때문에 크게 구애받은 적도 없었어. 나 불쌍하고 힘 없는 놈 아니니까 나 알아서 할 수 있어. 객기 부리지 마라, 이 녀석아. 네가 막내잖아. 우리 집 막내가 너니까 너는 누려도 되는 거야. 알았어? 큰 고모의 애정 가득한 호통 앞에서 아버지는 눈물을 떨구셨고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 잡수셨어요. 아버지 당신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남들과는 걷는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다리 때문에 항상 조금씩 피해의식을 달고 사셨지요. 그게 아버지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지기로 하셨던 거예요. 친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맹세를 하셨죠. 그리고 저희 가족은 외가에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아버지를 탓하지 않으셨고 그저 묵묵히 공간을 내어주셨을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는 빙근의 미소를 지으셨고요. 외갓집과 1시간 거리에 큰 고모가 살고 계셨는데요. 그때 큰 고모가 당신의 시댁으로부터 혹시 작게 식당이나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들었다면서 실없이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듣던 엄마의 표정은 진지했죠. 큰 고모에게 식당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며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셨고요. 그 덕에 용기를 얻으신 큰 고모가 식당을 작게 내셨습니다. 엄마가 가서 일을 도와주셨고요. 워낙 센스가 좋으신 분이라 식당 구석구석을 아기자기하게 잘 꾸미셨습니다. 작은 식당에 그렇게 꾸며봤자 뭔 소용이 있겠냐고 큰 고모는 그러셨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좋았고요. 또한 엄마는 직접 위생모와 앞치마도 만드셨고요. 그러자 작은 식당이지만 어엿한 체계를 갖춘 곳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처음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신뢰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큰 고모가 식당에서 구를 대로 굴러보셨던 분이라 조리부터 서빙까지 기가 막히게 해내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항상 식당에 갔었고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며 자랐지요. 결국 식당이든 뭐든 장사는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잘해야 하고 그 안에서 사람끼리 잘 지내야 하지. 사람이 별로이면 손님들은 결국 그 불편함을 눈치챈다. 모를 것 같아도 신기하게 다 알더라. 달변가이신 큰 고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때마다 저의 눈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길바닥에서도 지내봤던 저희 가족은 정말 악착같이 살았지요. 그 시기를 아버지는 버텼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엄마의 성격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이셨고요. 제 눈에도 아버지와 엄마는 외모부터 성격까지 극과 극으로 반대였으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에게 원동력이 되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부모님을 보며 씩씩하게 자라난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전문대로 입학을 했습니다. 짧은 재학 기간 동안에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일본에서 한 학기를 지내게 됐는데요. 저는 희한하게 공부는 뒷전이고 일본의 식당을 돌아다니는 것에 빠져버렸어요. 그런 저를 일본에 같이 갔던 동기들이 걱정하는 눈길로 바라봤지만 엄마를 닮아서인지 저는 낙천적이었고 즐거운 체험을 꿋꿋하게 이어갔습니다. 그 시간들이 제 취업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됐죠. 하지만 나중에 다른 도움으로 돌아왔어요. 사람 인생이란 모를 일이네요. 저는 그저 그런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낸 뒤 제법 성실한 인상을 위해 심어주었어요. 어느 날 옆부서 과장님이 저에게 남자 소개를 받지 않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워낙 성실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상대는 서울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집에 돈이 좀 있는 편이라고 했어요. 깜짝 놀란 제가 그 남자의 직업은 뭐냐고 물었더니 그 과장님이 난색을 표하시며 그건 직접 만나서 물어보라고 하셨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일단 소개를 받기로 했죠. 그렇게 제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는 대체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데 남편도 비슷했어요. 심각한 걸 싫어했거든요. 일은 어디 멀쩡한 기업에 다니다가 현재 쉬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퇴사는 현실이 아닌 꿈을 택한 거였지. 나는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 나만의 꿈이 가득한 길을 찾아보는 중이야.
언뜻 듣기에는 되게 멋있고 그럴싸한데 알맹이가 없는 남편의 이 발언을 당시에 저는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생각하는 게 어렸던 듯 싶네요. 시아버지께서는 많이 편찮으신 상태였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남편이 빨리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많이 먼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요. 저는 남편과 처음 만난 때로부터 딱 11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빨리 안 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 후딱 해버린 것이었죠.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시댁 쪽의 사정도 있었지만 제가 결혼하면 저희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 살고 싶어 하셨기에 더 지체 없이 굴었던 것도 있습니다. 시골이라 함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고향인 제 친가였고요. 아예 내려가신다는 건 아니었고 몇 년만 그곳에서 살아보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얼른 결혼하기를 애타게 바라셨던 시아버지께서는 바람을 이루신 뒤에도 근심 걱정이 많아 보이셨습니다. 아들놈이 하도 변변치 않아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맘 편히 죽을 수도 없네. 시아버지께서 툴툴거리실 때면 시어머니께서는 민망함에 헛기침을 하셨고 저희 부부는 입을 꼭 다무는 수순이었지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놈의 꿈을 찾는 여정이 대체 무엇인지 그걸 끝낼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소신 있고 줏대 넘치는 남자가 아니라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만년 백수 기질의 남자라는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지요. 배우자가 생겼고 이제 결혼한 몸이 되었는데도 책임감 있게 그 이전과 달리 살 작정은 조금도 안 하고 그저 유유자적하게 하루하루 시간만 죽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당신은 그러고 사는 게 아깝지도 않아? 시간이 아깝고 그 젊음이 아깝잖아. 진정한 적성을 찾아서 일을 해볼 거라면서 대체 그건 언제 찾을 건데?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건 아니야. 나도 머릿속으로는 항상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 남편이 자존심 상한다는 듯 받아쳤지만 그뿐이었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면모를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묵묵하게 일을 다니는 건 아버지의 기질을 물려받았죠. 긍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최대한 상대를 온전히 존중해 주려고 하는 기질은 엄마에게서 받았고요. 아마 다른 여자였다면 결혼하자마자 남편하고 머리채 잡고 싸웠을 거예요. 답답해서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도 자기만의 길이 있고 인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가끔 속이 터지긴 했지만 제 일이나 잘하자는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계속했더니 그런 저를 시아버지께서 감명 깊게 보신 모양이었어요. 시댁은 3층짜리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래되고 아담한 상가 건물이요. 거기 1층에 자리가 나면 남편이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남편의 능력이 부족해 보이니 제가 옆에서 전적으로 돕는 그림이 필요했고요. 그 건물은 시댁의 유일하게 그럴싸한 재산이었으며 남편의 비빌 언덕이기도 했습니다. 집안에 그런 게 없었다면 멀쩡한 대학 나와서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백수로 지낼 리가 없었지요. 집에 뭐라도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신 1층 자리는 곱창집이었어요. 참고로 3층에는 오래 운영을 해온 기원이 있었는데요. 6년 전인가 어떤 할아버지가 기원을 나오시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중태를 입으셨던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사고 이후 1년 정도가 지나서 결국 돌아가셨고요. 기원 사장님이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와 평소에 자주 다투셨다는 후문이 있었고 온갖 음모론이 돌았습니다. 그 기원은 사고 이후 2년 만에 문을 닫았고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때부터 건물에 망조가 들었다고 보셨습니다. 뭘 해도 장사가 시원치 않았거든요. 1층은 원래부터 쭉 식당 자리였는데 곱창집이 들어서기 전에는 시어머니께서 장사를 하셨던 바 있습니다. 시누이가 일손을 도왔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았죠. 심지어 이때 시누이하고 모녀 간의 의가 상해서 개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건 아니었고 남편한테서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전에도 거기서 식당 한번 직접 했었어. 우리 이모가 하셨었는데 그때도 망했었지. 시댁 측에서 총 2번 장사했다가 다 말아먹었고요. 손해만 극심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까먹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바람에 시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졌던 거라고 남편은 그런 소리를 농담투로 뱉었고요. 곱창집도 장사 안 돼서 계약 끝나는 대로 나가는 마당에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봤자 초짜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실패일 거라고 남편은 예상했어요. 저보고 시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라고도 했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마침 신기하게도 직장의 상황이 어려워졌던 거예요. 다니기에 눈치가 보일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에 그만두고 식당을 해보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많이 봤던 큰 고모가 식당 하시던 모습이 자꾸만 눈에 아른아른거렸거든요. 보나마나 말아먹겠지만 큰 코를 다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대신 손해를 본 만큼 네가 다 갚아야 한다. 시어머니의 짜증스러운 엄포 앞에서 저는 어머님도 망하셨을 때 보상을 직접 하셨냐고 여쭈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런 소리 안 하시고 응원이나 해주시던데 왜 저한테만 그러셨는지 모를 일이었네요. 아무튼 남편은 아무런 생각이나 계획이 없었기에 제가 전부 다 구성을 했습니다. 메뉴는 퓨전 일식이었어요. 일식은 달고 짜니까 한식에 칼칼하고 담백하며 개운한 맛을 접목시키고자 하였지요. 제가 대학 시절 일본에서 지냈던 그때부터 생각을 해온 것들이었답니다. 개성이 넘치는 대신 맛은 대중적인 것에 가까웠어요. 제가 모든 준비를 다 했고 남편은 한 게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죠. 다만 남편이 가게 주인이었으니 당연히 나와서 장사를 같이 하는 거였습니다. 저 혼자서 어떻게 하나요? 누군가는 더 있어줘야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지만 장사는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오픈을 하니까 궁금해서 와주시는 주변 동네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단 5일 만에 들어 누웠습니다. 5주 아니고 5일 맞아요. 일주일도 못 버틴 거였죠. 어떨 때는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쳐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거 지나면 또 아무도 안 와서 지루하고 설거지며 청소할 건 왜 이렇게 끝이 없는지. 남편은 못 해먹겠다고 하면서 소주병을 깠습니다. 적성에 안 맞고 비위에 안 맞는다고 했어요. 그럼 대체 남편은 뭘 하면서 살려는 걸까 싶어서 저는 착잡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다른 의미로 마음이 아프신 모양이었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시키지 말고 가게는 네가 알아서 하면 안 되겠니? 오픈빨도 곧 떨어질 텐데 하루 종일 팔이 날리면 너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 네? 아무리 그래도 저 혼자서요? 네가 사람을 구해서 쓰든가. 너한테 내가 이런 소리 안 하고 싶었는데 나라고 자식을 능력 좋은 인물로 안 키우고 싶었던 줄 아니? 하지만 내 바람과는 다르게 결과물이 그런 걸 어쩌니? 그나마 대학 좀 잘 간 거 그거 하나 인생에서 해냈다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들내미를 둔 이 어미의 심정은 어떻겠니? 시어머니께서는 아들 일에 신경 쓰고 머리 아파하는 걸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식당 일 때문에 남편이 앞으로 이러니 저러니 할 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남편은 두고 제가 전적으로 알아서 식당을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어차피 망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혹시나 성공을 해낸다면 저를 업고 다니겠다고 하셨고요. 저는 남편이 제가 알게 된 것보다도 더욱 한량스러운 남자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으나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을 발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뜻대로 어디 한번 다 해보겠다는 뜻이었지요. 전에 하시던 식당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신 지 오래이고 이제는 쉬고 계셨던 큰 고모에게 연락을 드려서 본격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엄마에게도 연락을 드려서 얻을 수 있는 조언을 구했고요. 그리고 며칠 뒤 엄마는 손수 만드신 테이블볼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예뻤어요. 테이블마다 그 천을 깔았을 뿐인데 매장 내부가 완전히 달라 보이더군요. 세상에 거추장스러워라. 식당에 들러보셨던 시어머니께서는 기겁을 하셨으나 저는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했고요. 이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독특한 테이블보 때문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반응이 확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손님들은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것도 중요시했거든요. 테이블보 덕분에 음식 사진이 개성 넘치고 예쁘게 나오는 식당으로 인터넷에서 홍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퓨전 일식이 남녀노소 모두 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메뉴였기에 계속해서 새로운 손님들이 식당을 찾아주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식당이 타 지역에서도 찾아주는 맛집이 되어 있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많이 생겨 있었지요. 바쁘고 고되었지만 그 안에서 보람을 찾으며 이게 바로 제 적성이자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연매출 30억 정도까지 나오는 대박 식당이 되었는데 정작 결혼 생활은 파탄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반대였죠. 말로 설명할 순 없으나 미묘하게 남편에게서 바람이 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내자 남편은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펄쩍 뛰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이만 이혼하라고요. 둘이 안 맞는 것 같으니 이쯤에서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식당 일도 이제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아들 거잖아. 너는 바지 사장 같은 거였고.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서 떠오른 건 토사구팽이었어요. 백수가 재질인 남편의 목까지 열심히 쉬지 않고 달린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재산 주세요. 식당이 이렇게 잘 된 건 전부 제 덕이잖아요. 어머님도 인정하시죠? 뭔 인정? 네가 많은 걸 하긴 했다만 애초에 우리 집안이 아니었다면 너는 구멍가게도 못 냈어 이거사! 저는 어머님 아들이 바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래 저를 못마땅하게 보시다가 이참에 며느리도 갈아치우면 좋겠다고 어머님이 이번엔 작정을 하신 거라고 여기는 중이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우리 아들이 너랑 안 맞는다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길래 내가 이혼하라고 딱 밀어붙이긴 했다. 단지 그것뿐이야. 그리고 식당은 네 것도 아닌데 그건 네가 너무 나대긴 했지. 이제 주제 파악하고 네 원래 자리로 가는 거란다. 그러면 제가 바람의 증거를 수집해도 되는 거죠? 수집할 방법이야 꽤 되거든요. 자신 있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뜨끔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죠. 제가 밤낮 없이 식당에 매달려 있는 사이 남편 놈은 바람이나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아주 확신하게 됐고, 제가 안 잊고 왔던 시어머니께서는 이참에 어떻게든 길을 쓰고 저를 쫓아내려 하신다는 것도 너무 잘 알게 되었으니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 또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이혼할 테니까 그럼 제 몫의 재산은 주세요. 식당 제가 성공시킨 거 그만 부정하시고요. 사람들은 제가 사장인 줄 알아요. 그러니 저는 그 식당이 제 거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을 시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 이미지는 나빠지겠죠? 젊은 손님들이 인터넷 보고서 찾아오는데 그런 지저분한 소문이 떠돌고 있으면 과연 와줄까요? 얼마 못 가서 결국 망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 아시죠? 제가 이혼을 해주는 입장이에요. 저한테 고압적으로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영악한 년. 나는 네가 이래서 순진한 것과 점점 거리가 멀어 보이길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서 너는 얼마를 원하는데? 당연히 다요. 재산이 제 덕분에 불어났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차피 식당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잖아요. 아까워 마시고 과감하게 그냥 주시죠? 저는 일부러 크게 불렀습니다. 크게 불러야 깎이고 깎이더라도 숫자가 클 테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개거품을 무시며 절대 다는 못 준다며 협상에 들어가셨고요. 저와 살면서 힘들었고 괴로웠다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보인 남편 역시도 결국은 숫자를 깎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백수 한량 주제에 그간 뭐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이런 남자와 망설임 없이 결혼했던 과거에 제가 한심했네요. 저는 100%는 아니지만 70%가량의 재산을 가져왔고요. 이혼 도장 찍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마무리는 식당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죠. 그리고 저는 자존심 같은 거 다 접고 용기를 내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제 상황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근 고모의 애정어린 호통을 들으시고 정신을 차리신 뒤 유연한 태도로 살게 되셨던 아버지를 떠올리지 못했다면 저는 이렇듯 엄청난 발언을 뱉지 못했을 거예요. 염치 없고 너무 민망한 부탁이지만 혹시 저를 따라서 그만둬 주실 분이 계실까요? 날짜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저는 제 가게를 열기로 마음먹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여길 그만두고 제 가게로 오실 분이 계신다면 저는 환영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놀랍게도 홀 매니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를 따라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다른 직원들도 전부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저희한테 사장님은 한 분뿐이세요. 그간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저희도 의리 지킬 줄 압니다. 먼 곳에 가게를 내셔도 거기까지 따라갈게요. 사장님이 처음부터 잘나고 풍족했던 게 아니라 길바닥에서 지내보신 적도 있었고 이렇게 장사가 잘 돼도 시댁의 배만 불러주고 계신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을 때부터 사장님한테 충성하는 마음이었어요. 심지어 직원 말고 아르바이트로 일하셨던 한 분 역시 동참을 하셨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흘렀고 사람이 모이고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다던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후련하고 벅찬 심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기세등등하게 식당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며느리가 안 좋은 일로 떠나게 돼서요. 이제부터 저희 아들이 진두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이쪽이 사장이잖아요.
시어머니의 기쁜 외침 앞에서 직원들의 호응은 미미하기만 했습니다. 짜증이 나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과 속닥거리셨죠. 우리가 여기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꿰는 순간 저것들의 기선제압에 들어가고 자를 건 좀 자르고 그래야겠어. 네, 엄마. 저는 감춰 쓰는 건 좋은데 직접 일하는 건 아무래도 안 맞아서요. 그 사람 보고 당장 내일부터 나오라고 할게요. 그래라. 네 옆에 딱 앉히면 의심의 눈초리들이 날아올 테니 새로 뽑은 직원인 것처럼 꾸미면 좋겠구나. 그런 두 사람의 작당 모의를 직원들은 조용히 엿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바람이 났던 게 맞았어요. 상간녀가 뻔뻔하게 식당의 얼굴을 들이밀었고요. 이미 상황 파악 끝낸 직원들은 그 상간녀에게 절대 일을 안 알려주고 따돌렸습니다. 근데 사장님한테 여자가 그렇게 많다면서? 사실일까? 바람나서 이혼당하시고도 정신 못 차리셨나 봐. 지금도 양다리인 것 같던데? 그리고 괜히 그 상간녀가 들으랍시고 그런 소리를 흘리고 다녔죠. 당연히 상간녀는 남편을 의심하게 돼서 점점 머리 꼭지가 돌았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식당 같은 걸 하실 인물이 못 되셨습니다. 재료를 아끼느라 난리이셨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식사 시간을 가질 때에도 왜 그렇게 많이 먹냐면서 눈치를 주고 타박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허수아비였고요. 직원들은 상간녀 핑계를 대면서 싹 다 일을 그만뒀습니다. 미꾸라지가 물을 흐려서 일을 갖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댄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잡을 새도 없이 전부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식당의 성공 가도를 함께 달려왔던 주축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루아침에 다들 동시에 그만둬? 알바까지? 자기들끼리 아예 짜고서 일을 벌였구만. 시어머니께서는 괘씸하고 얄밉다며 화를 내시다가도 이제 자기들끼리 잘해보면 그만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장사라는 게 그렇게 되나요? 야박한 시어머니의 손끝에서 돌아가는 식당 일은 잘 될 리가 없었고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며 상간녀의 눈치만 보고 비위만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고서 태도가 차가워졌던 상간녀는 결국 급여를 가불로 달라느니 하는 요구를 해대며 1,000만 원을 뜯어간 뒤 잠적해버렸습니다. 정신 나갔어? 멀쩡히 일 잘하는 며느리 내쫓고서 자기들끼리 해볼 수 있다고 헛된 망상을 하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다 그만둬. 다 때려쳐.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안 좋게 바뀐 걸 귀신같이 알아차린 손님들은 발길을 끊기 시작했고 인터넷에서도 혹평이 쏟아지면서 식당은 금세 파리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분노하신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계륵 같았던 그 건물을 아예 팔아버리셨어요. 저기, 아버지? 그러면 저한테 올 재산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현금으로 갖고 계실 건가요? 당황한 남편이 외쳤으나 시아버지께서는 묵묵부답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좌절했고 시어머니께서는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요. 원래 건강이 안 좋으셨던 시아버지를 단숨에 따라잡으시더군요. 편마비가 와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괜히 욕심을 부리다가 이렇게 되었다며 지독한 후회를 하셨고요. 내가 진짜 뭐에 홀렸었나? 내가 왜 그랬지? 일 잘하는 와이프한테 자격지심이나 느끼면서 바람을 피울 게 아니라 떠받들면서 지내기만 했어도 지금쯤 떵떵거리면서 지내고 있었을 텐데 나는 그냥 집에서 쉬면서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후회에 빠진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나고 난 일을 되돌릴 순 없었죠. 제가 새로 차린 아담한 식당에 찾아와서 남편이 눈물로 용서를 빌었으나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지를 주고 싶지도 않아서 남편이 울면서 무슨 말을 떠들든 그냥 무심하게 딴 곳이나 바라보고 있었네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직원들이 혀를 끌끌 차며 바라봤고요. 가게 규모는 작았으나 함께 일했던 분들을 저는 다시 불러 모은 뒤였습니다. 의리에는 의리로 보답을 할 차례였으니까요. 제 이름으로 제가 차린 식당은 금세 잘 되기 시작했고 친정 부모님이 무척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혼하면서 챙겼던 몫은 새로 식당을 차리는 데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면 모두 가족들을 위해 저는 베푼 뒤였어요. 그래야 더 앞으로 열심히 나아갈 수 있을 거란 짐작이 들었거든요. 엄마는 손재주이며 센스가 워낙 좋으셔서 그걸 살려서 수제로 만든 작은 소품들을 파는 가게를 내셨고 그곳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면서 즐겁게 일상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저는 제가 차린 식당이 잘 된 이후 과감하게 2호점을 내었고 큰 고모로부터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도 이때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인지 2호점이 처음부터 더 잘 됐어요. 저와 하나부터 10까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정말 잘 맞는 남자를 만나게 돼서
일과 사랑 모두 바쁘게 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큰맘 먹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그래야만 해서 더 독하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칼을 갈게 된 건 다 제 남편 때문이에요. 더불어 거기에 붙어 있는 못된 인간들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선은 남편이 문제기도 하지만 남편과 연관된 같은 여자인 시어머니 때문에도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런 표현이 좀 세기도 하지만 아주 야비한 늙은 두더지처럼 자기 아들과 자기 욕심에만 따라 이끌리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피곤해했었고요. 우리 엄만 나 낳기 위해 엄청 고생을 해서 그런지 누나들과 달리 너무 날 올감했는 느낌이야. 군대 갔을 때도 너무 유난이셔서 외려 더 힘들었다니까. 어머니가 시댁에 구박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 거 아니야? 형님들은 그래도 어머니랑 사이 좋은 편이잖아. 누나들이 사이가 좋긴 뭐가 좋아. 엄마한테서 벗어날 때 얼마나 좋아했는데 다들 시집도 안 갔으면서 저렇게 집을 나간 이유가 있어. 어머닌 그럼 형님들 독립하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어? 그러니 남편이 엄청 한숨을 쉬면서 한편으론 질린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려다가도 일단 아들인 내가 엄마 옆에 남아있으니 별말 안 했지. 우리 엄만 다 나가고 없어도 나 혼자만 남아있음 아무 신경 안 써. 이 말마따나 어머니는 진짜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분이셨어요. 이런 집 아들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아직 결혼 안 한 아가씨들이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네요. 전 어쩌자고 결혼을 한 걸까요? 아마 예상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결혼 전엔 남편이 아주 잘했어요. 제발 결혼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었거든요. 부탁이야. 나랑 같이 결혼해서 한번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난 우리 엄마 등살에 끌려다니며 살기 싫어. 난 장가 아니면 엄마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어. 당신이랑도 알콩달콩 살고 싶고. 아휴, 이 남자 어쩌지? 결혼해줘야겠네, 진짜.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이 사람도 결혼 전엔 별의별 이벤트들을 많이 해가면서 절 기쁘게 해줬어요. 그러니 저도 결혼을 결심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약속을 받아야 했던 것 같아요. 엄마랑 확실하게 분리된다는 장담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야 했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는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어주신 뒤 잠시도 안심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명운이 낳겠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그 위로 딸들을 내가 둘이나 낳았어. 그것들 낳고 아들 못 낳는다고 네 돌아가신 시아버지한테 어마어마하게 구박받았다. 아, 네 어머니 고생스러우셨겠어요. 안 그래도 명훈 씨가 어머니를 엄청 안쓰러워해요.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우리 명훈이한테 너 정말 잘해야 돼. 그런 신랑감 두 번 못 본다 너. 난 명훈이 장가 안 보낼 생각이었어. 옆에서 끼고 보기만 해도 아까운 아들인데 하도 명훈이가 너한테 장가 간다고 해서 보낸 거야. 네, 네 어머니. 저 일하러 들어가야 해서 그만 전화 끊을게요. 몇 번 이렇게 성화를 들어드리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제 오산이었나 봐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심심하면 제 회사 앞으로 찾아오셔선 같이 밥을 먹자고 하셨답니다. 네? 회사 앞이시라고요? 아, 어머니 저 점심은 여기 직원들이랑 먹기로 했는데 아, 지하철 타고 오셨다고요? 네, 어머니. 근데 다음엔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 미리 연락하려 했는데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못했어. 우선 나와라 얼른. 여기 한식 잘하는 데 없냐? 나 너무 추우니까 빨리 나와라. 어머닌 저렇게 늘 막무가내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셨고 저는 한동안은 끌려다녔어요. 이런 사정을 말하면 남편은 초반엔 언제나 제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찾아갔어? 당신 많이 놀랐겠다. 나한텐 이제 전화 못하고 자기한테 하나 보네. 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둘게. 아, 꼭 좀 말해줘. 아들 장가 보내놓고 허한 걸 자꾸 나한테 호소하셔. 어제도 점심시간 딱 1시간인데 어머니가 자꾸 붙들고 안 놔주셔서 못 나갔다니까. 진짜 이날 너무 곤란했던 게 그 사람 많고 정신없는 밥집에서 어머니는 본인 얘기만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 낳던 날 진짜 나는 2번 죽는 줄 알았어. 옆집 할머니가 와서 그렇게 기절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뺨을 때려댔다니까. 그거 맞고 일어나고 아직도 애는 안 나왔으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어. 아이고 애기 낳는 거 진짜 힘든 일이네요 어머니. 그래. 그러니까 너도 고생 안 하고 한 번에 아들 낳으려면 지금부터 공을 들여야 돼. 명훈이도 아들 낳고 싶어 할 거야.
어머니는 다소 망측한 얘기까지 회사 점심시간에 우리 회사 직원들도 지나다니는데 아랑곳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어머니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이제 들어가 봐야서 역까지 같이 걸어가실래요? 아이고, 넌 얘기 좀 하려면 금방 일어나자고. 뭐 이렇게 보기 힘드냐? 내가 지하철을 타고 1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들 좀 기다리라고 해. 밥은 먹고 일해야 될 거 아니냐? 아, 저는 밥을 다 먹었는데 지금도 늦어서 들어가 봐야 돼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닌 이때 들어가시는 내내 삐지셔서 말도 안 하고 지하철역 앞에서도 제 인사도 안 받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여지없이 다음 날도 저한테 전화하셔선 회사 앞이라고 하시고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남편을 통해서 말을 전했더니 어머니는 그날 밤에 서럽다고 며느리가 아들 뺏어갔다고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믿어지시나요?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우리 명훈이 그렇게 힘들게 나와가지고 장가를 보낸 건지 딸년들도 오지게 말 안 듣고 나가고 나한테 남은 희망은 우리 명훈이 하나뿐인데 집 사주고 아들도 뺏기고 너무 서러워 죽겠다 진짜.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쩔쩔매면서 자기 엄마 전화를 1시간 넘게 받고 있는데도 피곤하다며 자러 들어가더라고요. 자기야, 저기 엄마랑은 잘 해결해. 난 도저히 엄마 통화 못 들어주겠어. 더 못 들어주겠으면 그냥 듣다 말고 끊어버려. 그래도 돼. 말은 저렇게 하지만 본인은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계속 들어드리고 착한 며느리 역할 한답시고 주말에도 쫓아가고 남편은 옆에서 남일 보듯이 절 냅두더라고요. 안 그래도 된다니까. 그렇게 받아주다 보면 나처럼 못 벗어나. 엄마 전화 그냥 받지 마. 어떻게 그래? 어머니는 집도 절도 다 해줬더니 아들 부부가 자기 외면한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자기도 좀 어떻게 해봐. 내가 왜 그렇게 해? 어떻게 엄마한테 벗어났는데. 그냥 나랑 똑같이 엄마 연락 받지 마. 난 엄마가 징징거려도 그냥 무시한다니까. 이 말은 제가 남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 말을 무시하고 넘겼다가 사사건건 자잘하게 간섭을 받게 됐지 뭐예요. 게다가 어머니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저에게 계속해서 아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친구에게 상담했는데 대부분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내가 결혼을 안 해봐서 하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한데 니네 시어머니 정말 별론 것 같아. 내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보면 그런 시어머니 만난 애들은 평생 그러고 살든지 아님 중간치 정신 차리고 갈 길 가더라. 뭔 말인지 알아? 정신을 어떻게 차린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저렇게 붙들고 안 놔주는데. 아고, 너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확장 못하면 답이 없다. 솔직히 네가 시어머니 말을 들어줘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 그냥 적당히 무시하고 울고불고 하든지 냅두라고. 네 남편도 그러라고 하잖아. 남편이 막아주던지 안 막아주면 너라도 선 그어야지. 그래서 안 되면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음. 이혼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나라면 그런 시어머니랑 매일 마주보고 못 살아. 숨 막혀서. 친구가 이때 꺼낸 이혼이란 단어는 저에게 너무 낯설고 무겁게 들렸어요. 나, 나는 이혼 못해. 이혼할 수 없어. 지금 환경이 바뀌는 것도 싫고, 우리 엄마 아빠도 어릴 때 이혼하셔서 나 평생 힘들게 살았어. 그게 아이한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그러자 친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맘 안다는 듯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야 알지. 근데 너희 부모님이 널 생각하며 계속 불행하게 싸우면서 지내셨어도 힘들지 않을까? 우리 엄마가 참고 산 케이스인데 그래서 결혼이라면 지긋지긋해 하잖아. 그리고 너넨 애기도 없잖아. 남편이 적극적으로 말려주지 않는 데다가 너가 너무 힘들면 생각해보란 거지. 암만 그래도 나 이혼은 절대 안 돼. 남편이랑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 친구는 더 말을 꺼내지 않았고 저도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헌데 이후로 이어지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고 남일인 양 슬쩍 빠지는 남편 모습에 많이 실망스러웠답니다. 와중에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 산부인과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해주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나 산부인과 갈 건데 같이 가줘야 돼. 남편도 가서 들어야 할 얘기가 있고 혼자 가기도 싫어. 기분도 이상하단 말이야. 아, 근데 그렇게 서두를 거 있어? 우리 아직 둘 다 30대잖아. 주변에 형들 보니까 40대 넘어서도 애기들 잘 망갔던데. 그냥 우리 둘끼리 신혼 즐기면 되잖아.
내가 그러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여자는 일정 시기 넘으면 애기 잘 생기지도 않고 지키기도 힘들어. 당신도 안전한 거 아니야. 더 있으면 애기 갖고 싶어도 못 갖는다고. 저도 많이 날카로워져서 이렇게 항의했으나 남편은 제 맘 같지 않더라고요. 난 아직 안 가고 싶어. 나도 그런 데 가서 검사 받는 거 불쾌하고 기분 이상해. 정신경 쓰이면 자긴 다녀와. 그렇게 급할 거 없다니까. 생각보다 남편은 너무 관심이 없어 보였고 저도 점점 이 결혼 생활에 대해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나만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고 왜 나만 여러 가지 문제에 노력해야 되는 걸까요? 시어머니 문제도 임신 출산 문제도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럴 때 이혼을 저도 모르게 떠올려 보면 남편은 그걸 눈치챈 건지 아주 기막힌 타이밍으로 잘해줬어요. 짜잔. 우리 오늘은 호텔 레스토랑 가서 분위기 좋게 식사도 하고 근처 백화점도 쇼핑하고 기분 내고 오자. 아휴, 평소에 잘해. 갑자기 이렇게 한 번에 카드 결제하듯이 다 몰아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이지 남편은 얼마간 절 서운하게 했다가 다시 저렇게 확 기력을 쏟아서 잘해준다던가 그런 강약 조절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부탁하지도 않은 선물들을 훅훅 안겨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무렵 땐 저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머니 연락을 안 받다시피 하고 있었고요. 어머니로부터 장문의 문자는 매일같이 오고 있었어요. 제가 대답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때 남편이 가방을 하나 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표현을 못했지만 그래도 고마워. 우리 엄마 성화 다 받아줘서. 내가 봐도 우리 엄마 장난 아니거든. 누나들도 못하는 걸 자기가 받아주니까 얼마나 황송한지 몰라. 이 말을 들으니 전 또 마음이 약해져서 눈물을 흘리고 바보같이 어머니 연락을 또 받아들이고 그런 악순환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불행이란 녀석이 아주 슬슬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네가 얼마나 선택을 잘못했는지 알기나 하냐는 듯 그렇게 쓱쓱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본래 제 남편은 신혼 초부터 엄청 자유로운 영혼처럼 다니긴 했었어요. 이번에도 야근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중간에 어중간하게 차 끊기면 대리 부르기도 그러니까 아예 이번엔 부장님이랑 밖에서 모텔 잡고 밖에서 자고 오려고. 당신은 먼저 자. 저도 초반엔 뭘 잘 몰라서 그러려니 했지만 갈수록 이렇게 외박하는 날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시달리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집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안 자고 기다렸다가 술에 떡이 돼서 들어온 남편을 지켜봤고요. 이때가 아마 결혼한 지 한 9개월쯤 됐을 거예요. 몰래 핸드폰을 열었는데 저희 남편은 통화 녹음이 되거든요. 통화 내역에 모르는 핸드폰 번호가 있길래 한번 조용히 들어봤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빠, 그래서 언제 또 우리 가게 올 거야? 다음엔 가게 말고 밖에서 만나자, 응? 그래, 나도 우리 예쁜이 보러 또 가야지. 다음엔 부장님 빼고 혼자 갈게. 근데 이쁜이 진짜 밖에서도 나 만나주는 거야? 이런 식의 지저분한 대화가 오갔고 잠깐 숨을 훅 들이마신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얼른 제 핸드폰으로 이런 내역을 옮겨서 보내던지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바보같이 그냥 듣고 있었답니다. 바로 남편을 깨우려다가 말은 못하고 혼자 머릿속으로 괴로워하며 얼마간 남편의 동향을 살폈어요. 그런데 와, 이 인간 정말 대단한 게요. 크리스마스에도 외박할 계획을 세우더군요. 회사가 진짜 한시도 날 놔줄 줄을 모른다니까. 이번에 크리스마스에도 1박으로 여지없이 일하러 가야 돼. 당신은 너무 적적하게 보내지 말고 내가 중간중간 전화할게. 아, 또 우리 엄마 전화 오면 진짜 받지 마. 어? 괜찮다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전 일순간 너무 슬퍼져서 참지 않고 남편에게 곧장 터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전 순진하게도 남편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었답니다. 진짜 회사 일 때문에 가는 거 맞아? 그럼 지금 당장 부장님 전화번호 나한테 줘봐. 내가 전화해서 여쭤볼 테니까. 에? 뭐야?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무섭게? 부장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남편 진짜 회사 일로 이날 쉬는 거 맞냐 물어보게? 나 솔직히 마음이 별로 안 놓여. 당신 왜 그렇게 요즘 밖으로 돌고 안 들어와? 부장님께 그냥 물어보면 끝이잖아. 빨리 나한테 핸드폰 줘봐. 그런데 남편은 아주 기이할 정도로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진짜 웃긴다. 이런 걸로 전화한다고? 내가 얼마나 개망신당할지 상상도 못하나 보다. 똑같이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왜 그래? 부장님이 맞다고 확인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 내 입지는 회사에서 뭐가 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지. 제가 그 전에 받은 내역이 없었으면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약간 당황했다가 다시 곧장 따졌어요. 당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는 것 같지? 나 이미 알고 있어. 아무리 신혼이라지만 아니
신혼이라 그런 거야? 남들은 신혼이라면 더 끼가 쏟아지고 붙어 있는데 당신은 대체 나랑 뭐 때문에 결혼했어? 뭐 때문에 그렇게 말이 장황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결국 저는 안 참고 남편에게 오픈해버렸고 생각해보면 이때 너무 일찍 증거를 오픈해버린 것 같아요. 누구긴 누구야. 술집의 미영이. 그 여자랑 크리스마스 때 놀기로 한 거 아니고 어떻게 당신은 신혼의 아내한테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들어? 남편은 이때 얼굴 언저리가 엄청 빨개지더니 마구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전 이런 모습의 남편을 처음 봤어요. 와, 씨. 너 뭐야? 뭐 하는 애야?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그래? 어? 그거. 그리고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던 남편은 나중 돼서야 자기 편한 쪽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 그때 하도 부장님이 부축해서 간 것뿐이야. 그러면서 우리 부장님은 애가 둘인데 거기서 어중간하게 우리한테 막 윽박지르잖아. 부장님은 머리 아파하고 난 그것 좀 덮어보려고 그 술집 여자 좀 달래보려고 그렇게 말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빠져나가니 저도 그 통화 내용 말곤 특별히 뭐 가진 게 없다 보니 더 밀어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진짜 실망이다. 그렇게 날 의심하면서 어떻게 살래? 이게 무슨 결혼한 부부야? 뭐? 신혼의 아내한테? 난 밖에서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의심이 나고 나 진짜 답답해서 삶의 보람이 하나도 없다. 뭐하러 결혼했나 싶어. 그러면서 점점 제가 두려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서 말하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당신이랑 나는 서로 같은 길 가기 힘들 것 같아. 저번에 그랬지? 어떻게든 아이 갖고 싶다고. 하지만 난 아직 갖고 싶은 생각 없어. 이렇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기도 싫고. 애 아빠 될 자신이 없다. 그런 상태로 애가 태어나는 건 죄야. 뭐라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잘못한 건 당신이야. 이렇게 당당할 일이야? 남편은 이때 뭐랄까, 말 나온 김에 잘 됐다는 어투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꿋꿋하게 충격적인 선언을 했어요. 우리 이혼하는 거 어때? 그것도 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서로 더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고민해보는 거지. 난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 암튼 생각해보고 내 개인정보는 더 이상 그렇게 몰래 보지 말아주라. 솔직히 당신 무서워. 이러면서 냅다 나가버린 남편을 보고 저는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울면서 제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왜 저렇게 당당한 것일까요? 게다가 저는 어디 하나 뚜렷하게 기댈 곳도 없었고 그냥 바보같이 남편의 뜻에 맞춰 조용히 참고 있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달에도 임신은 안 돼서 포기하고 있을 때였고요. 그러고 남편은 더더욱 저랑 연락이 잘 안 되었고 아예 대놓고 외박하고 따로 돌더라고요. 저도 바보같이 어머니에게 이런 사정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자 했는데요. 진짜 어림도 없는 소리였어요. 뭐라고? 명훈이가 술집을 드나들어? 여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 걔는 그럴 애가 아니야. 지 애비는 옛날에 기집질 좀 해서 내 속을 썩였지만 명훈이는 내 피가 있잖냐. 좌우지간 절대 그럴 놈이 아니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제가 증거로 다 들었어요. 그 뒤로 집도 잘 안 들어오고 이혼하재요. 전 어떡하면 좋아요, 어머니. 아이고, 어떡하냐, 진짜. 어머니는 이때는 아들 부부가 이혼할까 봐 걱정하시는 듯 했지만 역시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글쎄 얼마 뒤에 이런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는 명훈이 말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라고 본다. 너 그렇게 힘들고 어쩌고 하면서 계속 둘이 붙어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생각 들었을 때 빨리 갈라서는 게 낫지 않겠어? 둘 다 젊지 않냐 너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왜 갑자기 어머니까지 이러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우물쭈물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저는 며칠이 지나서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절대 몰랐으면 좋았을 그 술집에 다니는 정미영이란 여자애, 저보다 11살 어린애였는데요. 걔가 글쎄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왔지 뭐예요. 안녕하세요. 저 좀 만나 뵙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실까요? 오빠 대신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세상에. 집을 비우다시피 해서 거의 얼굴 볼 일이 없는 남편 대신 상간녀 입장인 저 기집애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다니요. 저는 이 연락을 받았을 무렵부터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 무렵에 남편은 소소하게 사고를 쳐서 집으로 연락이 오던 와중에 정작 본인이랑은 볼 수 없어서 저만 속 터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알아서 우리 집으로 찾아오다니요.
우선 저는 밖에서 보도록 했고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이런 사례들을 알아보고 갔어요. 만나보니 아주 발랑 까진 여자애더군요. 오빠가 저 가게 그만두는 거 도와줬고 저한텐 진짜 큰 은인이에요. 그리고 오빠가 저랑 애기도 갖고 싶어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사실 오늘 여기 나오는 거 오빠가 엄청 말렸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요. 대체 왜 이혼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쪽한테 그런 사정을 일일이 다 말해야 돼? 아가씨 이러는 거 집에서 알고 있어? 어린 나이에 이상한 데서 일하고 유부남 잡아서 이러고 있는 거 집에서 다 아냐고. 어머, 그렇게 저한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오빠 지금 올 텐데. 더 비참한 꼴 당하고 싶으세요?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편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저랑 한번 어색하게 눈맞춤을 하더니 곧장 그 여자의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집애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절 아래로 깔아보면서 씩 웃더군요. 결혼 생활 그리 길지도 않다면서요. 그리고 오빠가 내내 너무 싫다고 살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 상황 파악이 좀 되셨을 테니까 속도 좀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부인하고 아니라고 난리를 치던 남편이 이젠 저한테 바로 직통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렇게 늦게 말해서 좀 그런데 암튼 난 미영이랑 살고 싶어. 와, 아니라고 무슨 부장님한테 직접 떼내 어쩌고 떼내려고 했단 건 뭐야? 그땐 엄청 술집 여자 더러운 것처럼 취급했잖아. 전 일부러 들으라고 자극하면서 말했고 여기에 바로 바짝 약이 오른 이 여자인 눈치채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 정말 취해서 못 봐주겠네. 뭐 이길 게 없으니까 그렇게 날 깎아내려야 성이 풀리시겠어요? 그만 버티고 그냥 이혼하세요. 아님 나가 죽던지. 왜 그러고 붙어있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 기집애도 보통 바닥에서 구른 애가 아니라 그런지 말 꽤 험하게 하고 엄청 뻔뻔하더라고요. 거기 바짝 붙어있는 남편을 보니 도저히 제가 감당할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한심한 인신공격밖에 없었답니다. 다시 생각해도 한심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어디서 굴러먹던 게, 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천년만년 살 것 같아? 나도 그럴 줄 알고 결혼한 거야. 너 웃기지 마, 진짜. 나이도 어린 게 겁나지도 않아? 당신은 이딴 거랑 굴러먹으면서 무섭지도 않아? 아주 병이 득식을 할 텐데. 그런데 이 말을 하자마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머리가 한번 세차게 흔들렸어요. 남편은 처음에 여기 들어오는 것도 멋쩍어서 쭈뼛쭈뼛 들어왔던 주제에 저 말 한마디에 확 열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 상간녀, 어린 술집 여자애를 지킨다는 대단한 정의심에 불타올라서 제 얼굴을 지 멋대로 손대버린 거예요. 입 안 다물어? 니까짓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애야. 좋게 끝내주려고 했더니 계속 그렇게 입으로 매 벌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당장 제 발로 걸어 나가.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이 상황만 보면 누가 보면 제가 무슨 평온히 잘 지내는 커플 돈이라도 떼먹고 사기치는 여자 같지 않나요? 정작 신혼 초부터 허세 들려서 여기저기 비덮고 다니고 있던 남편에 대해 이제서 알게 된 건 저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 불나비 같은 것들한테 뭔가 더 말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그 여자에게 더 뭐라고 하거나 손댈까봐 신경이 쓰였는지 바로 일으켜 세워서 안고 나가지 뭐예요. 저만 비참하게 남아서 그 카페 안에 남아있던 많은 이들의 눈짓을 받았죠. 그리고 전 일어나 터벅터벅 걸어나가면서 친정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아빠, 나 결혼이 재미가 없다.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해도 될까? 딸,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김서방이랑 뭐가 안 좋아? 재미가 없어서 이혼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는 일하다 말고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으셨는지 목소리가 막 둥둥 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평소에 아빠의 허둥지둥한 모습들이 상상되어 저는 억지로 울음을 삼켰어요. 남자 홀몸으로 이혼하고 날 이렇게 키워서 서울로 보내줬는데 그런 딸이 이혼하고 돌아오면 우리 아빠 얼마나 우울할까요? 꾹 참고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아픈 건 괜찮아? 나 그냥 농담한 거야. 병원은 꾸준히 가고 있지? 나이 70이 넘어서 이제 다 조심해야 되잖아. 아이고, 너 진짜 그런 장난 두 번 다시 치지 마라. 아빠 너무 놀래서 기절할 뻔했어. 노인네 그렇게 놀리면 못 쓴다. 아빠는 어지간히 놀라셨는지 연신 숨을 내쉬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런 사정을 알면 당연히 이혼하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면서 아빠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어요. 전 그 누구에게
이런 상황을 말하지 못하고 열심히 바람과 외도, 불륜 등에 관련된 사례들만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있었답니다. 앞만 봐도 저에게 그다지 득될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혼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 이런 상태로 어느새 시간이 1년이 더 갔어요. 집은 이미 남편 명의로 살고 있었고 그 인간은 그년이랑 살림을 차렸고 저도 돈을 벌고 있으니 버틸 수는 있었는데요. 진짜 왜 저러고 살았을까요? 그 시간 동안 멍청하게 기다리고 참기만 한 게 아니고요. 그 기집애한테 문자로 괴롭힘까지 당했는데 말이에요. 몇 개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제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대체 언제 이혼해 주실 거예요? 보니까 저 상간녀라고 쉬워서 엿먹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 그런 거 겁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 나이만 먹고 애도 없는데 사랑도 없는 결혼을 왜 유지하려는 거예요? 안 비참해요? 나 같으면 진짜 그러고 사느니 죽겠다 정말. 전 처음에 이 문자를 받았을 땐 뒤에서 숨어있는 남편이 너무 비열하게 느껴져서 같이 막 따지는 문자를 보냈어요. 겁도 없이 이런 문자 당당하게 보내놓고 너 무사할 줄 알아? 내가 증거 다 모아서 고소하고 너한테 책임 물을 거야. 좋은 말 할 때 입 닥치고 꺼져. 어머,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겠네. 싫은데요? 우리 오빠랑 행복하게 신혼 놀이하는 거 매일매일 언니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그니까 눈치가 있으면 언니나 좀 꺼져주세요. 그러면서 이 기집엔 정말 악랄하게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꼭 저한테 이상한 문자들을 보내더라고요. 저렇게 윽박 지르던 것과 달리 지도 캥기는 게 있었는지 사진 같은 건 안 보냈고요. 그냥 헤어져 달라는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그러던 차 그렇게 저한테 집착하고 못 살게 굴던 우리 어머니 말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찾아오셨지 뭐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게요? 그래, 저기, 너 이 집에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너 이거 정신병이야. 병원 가봐야 되겠더라. 네 친정아빠한텐 내가 연락하는 게 좋겠냐? 아니, 갑자기 오셔서 대체 그게 무슨... 어머니 눈엔 제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세요? 그러자 어머닌 진짜 뭔가 걱정되고 무서워 죽겠다는 얼굴로 절 보시면서 혀를 쯧쯧 차시지 뭐예요. 그럼 아니고 뭐냐. 솔직히 명훈이, 그래, 명훈이도 좀 잘못이 있긴 하지. 널 정리하고 만났어야 됐는데 말이야. 근데 네가 그렇게 악을 쓰고 안 비켜준다면서? 그 미영이가 지금 우리 집 드나들면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고 있다. 둘 다 아주 힘들어서 죽을라 그래. 왜 그렇게 그 둘을 못 살게 구냐 너는? 저는 일순간 공포심이 들었던 게 이쯤 되니까 누구 잘못인지도 헷갈리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면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자인 제 탓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너 그렇게 사람이 고지식하고 지밖에 모르면 안 돼. 결혼이야 네가 먼저 했다지만 아님 갈라설 수도 있는 거지. 너랑 명훈이 사이에 새끼가 있기라냐 뭐라냐. 미영이 말로 명훈이 그 녀석이 내가 걱정할까 봐 말을 못했다더라. 결혼 생활 내내 지옥이었다던데. 아, 저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혐오스러워지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와서 이딴 것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건지. 그래요, 제 잘못이 맞더라고요. 오기로 이런 집을 붙들고 있어봤자 이런 흉물스러운 멍청이 취급이나 당할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막판에 이렇게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답니다. 그 죄를 진짜 어찌하시려고요. 아무것도 없이 시집 오는 걸 나는 우리 명훈이한테 잘해주라고 허락해 준 건데. 사실 나도 너 마음에 어지간히 안 들었어. 애가 무뚝뚝하고 살갑지도 않고 지금 미영이는 그렇게 살갑고 이쁘게 굴면서 자란다. 명훈이도 얼굴이 훌쩍 폈어. 너 명훈이 얼굴 보고 지낸 지 얼마나 됐냐? 그게 무슨 남편 짤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머저리처럼 못되게 굴 거냐? 저는 이때 한숨을 푹푹 쉬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달 안으로 다 정리하고 나갈게요. 그니까 나가주세요. 나가시라고요. 이렇게 된 바 어머니도 뭣도 아니니까 저는 무조건 격하게 손짓을 하면서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달고 그 끔찍한 이혼을 결국 해내게 됐답니다. 이혼하고 법원을 드나드는 동안에도 남편과 그 기집엔 팔짱을 끼고 같이 다녔고요. 저도 참 그렇게 세상 다정한 남편인지 그때 옆으로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후로 아빠에겐 한참 뒤에 오픈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아빠가 이때 우셨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빠한테 이렇게 늦게 말했냐? 네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냐? 아빠는 이걸 몰랐던 게 너무 미안하다. 이놈의 김서방 새끼를 그냥. 아빠, 이미 이혼한 지 몇 달 됐어요. 난 나대로 잘 살아갈 테니까 나 진짜 괜찮아. 잘 살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아빠가 주방에서 슥 돌아선 채로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끼시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보다 아빠에게 우울감이 더 심하게 찾아온 거로 이것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예전에 직장 동료가 해준 말이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연세가 많으신데 하도 아버지가 사고치고 속속에서 우울증 심해지고 그러다가 치매 오셨어. 누나들이랑 나랑 지금 번갈아 가면서 돌보는데 힘들어 죽겠다. 그렇다고 요양원 보내드리기엔 그것대로 짠하고. 그러다가 정말 엄마 돌아가시면 얼마나 후회할까 싶고. 인생 진짜 잔인해. 그러니 전 아빠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어서 애써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 모든 산통을 깨뜨린 일이 있었답니다. 이때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처음에 누군가 했는데 받고 나서 알게 됐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예요, 미영이. 잘 지내셨죠? 누구? 헉! 어머 세상에.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어디라고 전화를 걸어? 제 전화번호 바꿔서 전화해 본 건데 역시 그전에 차단해 두셨던 거 맞네요. 어쩐지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으시더라니. 돌았어? 무슨 정신으로 나한테 연락하고 난리야. 이혼한다고 별 주접들을 떨 때는 언제고. 다신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 말을 하는 데에도 저는 막 턱이 떨리고 이가 따다닥 부딪히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진짜 정신병자가 누군지 이 인간들은 진짜 모르나 봐요. 끔찍한 피해를 입혀놓고도 어떻게 가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을까요? 심지어 전화만 건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앞에 찾아왔지 뭐예요. 그건 어머니 아니면 남편이 알려줬을 텐데 말이에요. 잠깐 나와보세요. 저 드릴 선물이 있거든요. 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나오셔야 돼요. 바빠서 얼른 가봐야 되거든요. 뭐야? 너 진짜 가만 안 둬? 너 거기서 딱 기다려, 이 미친 거사. 저는 이때 거의 이성을 잃다시피 해서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회사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다가 잠깐 멈춰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피가 말라서 화병으로 죽기도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우선은 숨을 고른 뒤 인연한테 할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찬찬히 내려갔어요. 회사 로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는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나타나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어머, 생각보다 멀쩡하고 좋은 회사 다니네요. 그러게, 이혼하고 얼굴 너무 좋아 보인다. 진즉 그러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접 떨지 말고, 여기 왜 온 거야? 할 말 있으면 빨리 말해. 여기서 쫓아내기 전에. 아이, 참, 성질 대단하시다, 진짜. 그러다가 우리 오빠한테 얻어 맞아놓고 여전히 맷집 좋으신가 봐요. 됐고, 이것부터 얼른 받아보세요. 그러면서 이 기집엔 저한테 웬 봉투 하나를 내밀었는데 제가 안 꺼내 볼 것 같았는지 이미 슬쩍 꺼내서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무려 청첩장인 거예요. 이걸 꺼내본 전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퍽 하고 쏟아져 나왔어요. 아, 이걸 주겠다고 정성스럽게 여기까지 찾아왔어? 별 또라이다 보겠네 진짜. 보세요. 어머니랑 셋이서 패밀리샷도 찍었고 오빠 살 붙은 거 보이죠? 얼굴이 완전 폈어요. 우리 이제 곧 시골이거든요. 날짜 확인해 보시고 이날 꼭 축하해 주러 오셔야 돼요. 전 이때 곧장 이기집의 얼굴에 제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물었어요. 이혼해줬잖아. 니들끼리 살라고 꺼져줬잖아.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결혼하고 임신 출산하고 애 돌잔치에 학교 가는 것까지 나한테 보고할래? 나한테 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래? 진짜 돌아버린 거 아니야 너? 그러자 얼굴을 쓱 빼더니 눈은 굳어있고 입만 귀까지 찢어가며 억지 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뱉는 말에 저는 정신이 훅 들었어요. 뭔가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와, 전 이렇게 여자로서 매력도 없고 멋도 아닌 여자한테 그딴 말 들었던 게 정말 잊을 수가 없거든요. 오빤 정말 짐승 같은 여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전 정말 그쪽 제대로 엿먹여주고 싶어요. 아, 진짜 내가 얼마나 어디까지 널 참아줘야 되겠냐? 여기까지 뱉고 저는 더 말이 안 나와서 이젠 눈물이 막 솟으려고 하더군요. 게다가 나한테 사과도 안 했잖아요. 뭐라고 했더라? 뭐 여기저기 굴러먹어? 진짜 어이없는 미친 아줌마 같으니라고. 다물고 그날 우리 결혼식 와서 본인 주제나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그 드럼통 같은 몸통에 얼굴은 주름이 그득해가지고 나한테 그딴 말들을 했던 거.
정말 이 기집애는 밑도 끝도 없이 인신공격을 해댔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런 말까지 할 이유는 없었지만 이 말 못하고 내보내면 저는 잠을 못 잘 것 같았어요. 다시 이 기집애를 보고 살 이유도 없고 연락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골로 보낼 생각으로 그간 차마 건네지 않았던 말을 다 모아서 전했답니다. 그래, 너무너무 축하해. 결혼 꼭 하고 청첩장 주러 왔는데 난 못 가겠다. 사기 전과 시범인 놈 얼굴을 또 들여다볼 일이 없거든. 그러자 이 기집애가 아주 눈을 우습게 뜨면서 절 가짠치도 않게 쳐다보더라고요. 뭐라고요? 정신승리 진짜 끝내주네 아주. 진짜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렸나 봐. 뭘 먹어야 사람이 저렇게 추하게 늙지? 진짠데? 진짜야. 진짜다 너. 그런 것도 모르고 결혼하는구나. 이제 누가 더 불쌍하고 누가 더 바닥을 기는 꼴이 될지 재밌어지겠다. 하긴 모르니까 결혼하겠지. 그러고 확 돌아서는 저를 제 옷자락을 휘어잡으면서 인연이 붙잡더라고요. 나랑 무슨 좋은 인연이 있어서 계속 보려고 자꾸 말을 그렇게 끌어? 야, 이 아줌마야. 할 말 있으면 지금 똑바로 해. 뭐? 누가 사기가 어쩌고 어째? 사긴 아줌마가 쳤겠지? 미친 아줌마야. 이혼 안 해주고 그렇게 추하게 버텼던 게 누구더라? 정신 승리를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네. 왜? 그렇게 막 굴러먹던 너도 네가 결혼하고 가정이란 거 꾸려보려고 하니까 겁나지? 사귀니 정가니 시범이니 어쩌고 하는 소리 들으니까 무섭지? 이제 보니 난 너한테 고마워야겠어. 너 덕분에 쓰레기 잘 치우고 훌몸 됐으니까. 이러니 이 기집엔 그냥 넘기기엔 너무 찝찝한 소리라 그런지 지금 바로 해결하고 싶어 하더군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지금 똑바로 말해. 네 손으로 확인해봐. 여기저기 횡령하고 돈 꾸고 사기친 거 한두 가지 아니야. 나도 그 인간이랑 너랑 만나는 거 알고 뒷조사할 때 알았어. 생각해보니까 네 말 맞다나 내가 진짜 등신이긴 했다. 그런 거 알고도 쓰레기 못 버리고 껴안고 있었으니까. 진짜 이 말하면서 저도 느꼈어요. 사실 집 앞으로 날라온 우편물들도 몇 개 있었고 결혼 전에도 돈 관련해서 허세가 있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혐의가 있었고 전과가 있는지 전 몰랐어요. 근데 수상한 우편물들 몇 가지 뜯어보다가 알게 됐고 어머니나 남편이나 둘 다 연락이 안 되니 묻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물어본들 그들이 뭐 순순히 말이라도 해줬을까요? 그렇게 속으로 꾹꾹 참고 있다가 어머니까지 나서서 뭐 잘났다고 이혼하라고 지들이 저렇게 나오니 그냥 어찌어찌 이혼을 하게 됐죠. 새삼 그 사실에 대해서 개운하다거나 잘됐다거나 하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불행의 씨앗은 저쪽으로 넘어간 셈이 됐더군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 아주 미세하게 겁을 먹은 눈치긴 했어요. 아,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우리 오빠가 뭐? 사기? 택도 없이 좋은 신혼집이나 예물이라던가 뭐든 해준 거 없는지 알아보기나 해봐. 그런 거 갖출 능력 안 되니까. 나도 집 정리할 때 그 인간 빈털털이라 깜짝 놀랐어. 처음엔 그냥 나 안 주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빚 많던데. 제 말에 점점 눈이 커지고 동공이 흔들리던 그녀는 입이 완전 삐뚤어지고 어그러져 있었어요. 모를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너도 복은 있나 보다. 혹시 애라도 생긴 건가? 너 그렇게 나한테 나이 많아서 임신 못할 거라고 약올렸지? 그래, 넌 젊고 건강해서 임신이라도 했니? 어떡하냐? 사기꾼 새끼 애를 뱄음 그만한 저주도 없는데? 그런데 이 말에 이기집애는 얼굴을 팍 찡그리더니 서둘러서 제 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고 전 한참 그 자리에 남아 씩씩거리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다가 암만 생각해도 분이 풀리질 않더라고요. 진짜 그러고 보니 내가 이렇게 쥐 죽은 듯 살 게 아니고 떠벌리듯 이혼당한 걸 그렇게 억울하게 여길 게 아닌데 말이에요. 전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밀려왔는지 몰라도 이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너무도 오랜만에 거진 1년 정도 만에 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처음엔 몇 번을 안 받다가 저도 문자를 하나 남겨뒀답니다. 그 사람 결혼한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그 전에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중요한 얘기 해드리려 해요. 모르고 장가 보내시면 귀한 아들 앞길 다 망치실걸요? 보는 대로 전화 주세요. 그러니 이 문자 보낸 지 5분 만에 전화가 곧장 걸려왔고 앞서 그 정미영 그 지배를 만났던 제 반응처럼 어머니는 저한테 욕부터 쏟아내시더라고요. 근데 전 다 자르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실 게 아닌데 지금 진정 좀 하세요. 우선 아들 새 장가 보내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보아하니 손주인지 손녀도 보실 것 같은데 겹경사네요. 근데 이 사람 전과가 상당한데 그거 예비 며느리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려줬어요. 뭐? 너 어디야 지금? 당장 내가 쫓아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너 뭐? 전과가 어쩌고 어째?
전과지 그게 아닌 뭐예요 그럼. 사기치고 돈 빌려다 안 갚고 지저분하게 연루돼 있던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혼할 때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끌어대시더니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서 재혼을 한대요. 네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끊어. 한 번만 더 연락해봐 너.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안 들으시면 후회하실 텐데. 할 얘기 빨리 하고 꺼져. 뭔데? 이때 저는 침을 한번 크게 꿀꺽 삼키고 말했어요. 앞만 봐도 어머니는 모르실 것 같은 분위기였고 이걸 전달하는 게 제 입장이라는 게 왜 그렇게 쾌감이 느껴지던지요. 어머니, 새로 들이실 그 예비 며느리 어디서 골라먹던 앤지 모르시죠? 듣기론 어디 얌전한 회사 여직원인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전 얼굴도 모르는 이전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기집질을 하셨다면서요. 아들도 기집질하다가 주워온 여자애랍니다. 모르셨죠? 뭐? 기집질? 술집에서 이놈 저놈 굴러먹고 붙어먹던 이쁘장한 여자애가 어머니 며느리로 들어와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애기까지 생겼네요. 그거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 명훈이 앤지 아님 아직도 몰래 거기서 일하고 얻어온 애일지 누가 아나요? 유전자 검사할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성질에? 이 뒤로 어머니는 뭐라 뭐라 허우적거리면서 말 비슷한 소리를 내곤 있었지만 그 태도를 보아하니 역시 둘이서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시더군요. 저는 양쪽으로 아직도 서로들 존재를 몰랐다는 게 신기하면서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치부 하나 오픈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할 주제들끼리 뭐가 잘나서 저란 사람 하나 엿먹이는데 그렇게 공을 들였던 걸까요? 저도 쫓겨나듯 이혼은 했지만 새삼 이때 되씹어 보면서 생각하니 비로소 제 상황이 정리가 된 듯 했어요. 누가 뭔가 나서서 정리해주는 느낌. 네 잘못 아니고 쟤네들이 쓰레기들이야. 저런 것들하고 엮이지 않아서 잘 됐어. 하고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덕분에 저는 그렇게 치고만 빠져서 이후로 번호를 바꿔버렸답니다. 그 둘의 근황이 어찌 됐는진 모르겠지만 그 정미영녀는 한눈에 봐도 아주 정신이 약해 빠져 보이는 게 남편이 빈털터리 사기꾼인 거 알고도 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 성질과 그 집착과 결벽증에 술집서 굴러먹던 어린 며느리 들일 일은 더더욱 없을 테고요. 제 발로 불질르려 들어온 그 불나비 같은 인생을 그렇게 뒤늦게 엿먹인 뒤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직장도 이번에 큰 결심하고 옮겼고요. 내년부턴 친정아빠를 모시고 함께 살 계획이에요. 둘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공연도 보고 시간을 내서 되도록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면서 부녀간 불행했던 옛날의 기억들, 그리고 현재에 이르는 많은 상황들을 지워갈 예정입니다. 그럼 모두들 평안하시고 건강히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